한국 보이콧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방콕의 한 카페.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미국 출신 여성 기자가 매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류 열풍의 중심 태국에 관한 특집 기사를 썼던 그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옆 동료를 향해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요. 한류의 열기로 가득했던 태국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반전으로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라이트입니다. 32살의 미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예요. 5년 전 저는 뉴욕의 한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평범한 날이었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렀고 동남아시아 특집 기사를 맡겼습니다. 태국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취재해봐. 편집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루한 취재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국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리마다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있고 카페에선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이끌려 취재를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문화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놀라웠죠. 특집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편집장은 제게 동남아시아 주제 특파원 자리를 제안했고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방콕에 정착한 지 5년. 태국어도 배우고 현지 기자들과 친분도 쌓았어요. 태국 속의 한국이란 주제로 꾸준히 기사를 썼고 어느새 동남아시아의 한류 전문 기자가 됐죠.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제가 한류 전문 기자라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게 제 시각을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외부인의 눈으로 한류를 관찰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소피아 들었어? 요즘 밴 코리아 운동이 한창이래. 태국 기자 동료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 한국을 보이콧한다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던 태국인들이 왜 갑자기? 이건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써온 모든 기사, 제가 관찰해온 모든 현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요. 태국 기자 동료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밴 코리아 운동이라니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SNS, 태국 현지 뉴스까지 모든 걸 뒤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 태국 블로거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너무 빨라. 우리가 천천히 가려고 하면 성급하다고 비난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인터뷰를 본 후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류 열풍으로 가까워진 줄 알았던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깊은 꼴이 있다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태국 이민국 관계자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죠. 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국과 태국 두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한국 대사관 관계자, 태국 이민국 직원, 그리고 실제로 한국 여행을 취소한 태국인들까지. 각자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져 갔어요. 먼저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죠. 입국 심사에 대해 물어보니 담당자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태국은 현재 한국 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입니다. 우리로서는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들으니 태국 친구들의 불만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만난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줬어요. 일본도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관광객에겐 관대하죠. 한국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두 나라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 문제였어요.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비율이 정말 높더라고요.
한 통계를 보니 무려 80%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를 한다는 얘기죠. 믿기 힘든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태국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피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태국어로 작은 귀신이라는 뜻인데 불법 체류자들을 가리키는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인들이 정작 화가 나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일본은 관광객과 잠재적 불법 체류자를 잘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 태국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한국은 왜 관광객과 불법 체류 노동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였어요. 태국 사람들은 항상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이렇다라는 식이었죠. 특히 SNS에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차라리 일본에 가자. 일본은 우리를 환영해주고 무시하지 않아.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무언가 큰 오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세 번째는 문화적 차이였어요. 한국인들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이 태국인들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면 태국인들의 돌려 말하는 방식은 한국인들에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오해를 낳은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이 느리다고 생각하고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너무 빠르고 성급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SNS의 영향력이 컸어요. 태국은 SNS가 정말 발달한 나라거든요. 벤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여행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오해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죠. 한국과 태국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은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의 관광정책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문제의 더 깊은 측면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입국 심사 과정에 대한 태국인들의 불만이 매우 구체적이더라고요. 한 태국 여행사 직원과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에 가려다 입국이 거부됐어요. 또 다른 분은 월급이 5만 바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대요. 심지어 한국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또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입국 심사 시스템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건지 의아했죠.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은 이랬죠. 우리도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태국은 현재 한국 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입니다. 우리로서는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들으니 태국 친구들의 불만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만난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줬어요. 일본도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관광객에겐 관대하죠. 한국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두 나라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알아보니 미국도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입국 심사 인터뷰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감이 커지는 걸까요? 이 의문을 안고 태국 현지 언론사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한류 때문에 친근감도 크고 그만큼 기대도 커요.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지면 실망도 크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였다면 그냥 넘어갈 일도 한국이면 더 서운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입국 심사의 엄격함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SNS의 영향력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 두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마치 모든 태국인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역할도 컸어요. 벤 코리아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관광청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사화하진 못했지만 의심의 여지는 충분해 보였어요.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복잡한 관계, 문화적 차이 그리고 현대 사회의 SNS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결책을 찾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면 언젠가는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한국의 관광정책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과연 양국 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한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사진이었어요.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본 태국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야. 한국 정부는 저 사람들을 잡아야지 왜 우리 같은 관광객을 막는 거야?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건 단순한 여행 트렌드 변화가 아니구나. 더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과의 끊임없는 비교였죠. 많은 태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를 환영해. 한국처럼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 차라리 일본에 가자. 거기선 우리를 존중해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과 태국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오해와 불신이 쌓여 있다니. 그래서 저는 일본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불법 체류자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태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걸까요? 일본 관광청의 자료를 찾아보니 그들은 오모테나시라는 환대 정신을 강조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대접하면서도 뒤에서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관광객들에게는 친절함을 보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려면 양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태국인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 뭔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한국 여행을 취소한 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 방콕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죠.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한국 여행을 취소한 3명의 태국인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감정적인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만난 수판옥은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어요. 그녀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죠. 저는 정말 한국을 좋아해요. BTS의 콘서트도 보러 가고 싶었고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들도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걸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슬펐죠. 수판옥의 말에서 실망감과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순수한 팬의 마음이 상처받은 거죠. 두 번째로 만난 타나포는 30대 중반의 사업가였어요. 그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저는 사업자 한국에 자주 갔어요. 한국의 발달된 기술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문화에 항상 감탄했죠. 특히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죠. 한국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타나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매력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입국 심사 문제로 인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태국 기업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찬타나는 50대의 주부였어요. 제 조카가 한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대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요즘 SNS에서 밴 코리아 얘기가 많이 돌아서 망설여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다녀올 걸 그랬어요.
산타나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지는 부정적인 정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어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는 깊은 감정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얽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태국의 유명 여행 블로거 팍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는 밴 코리아 운동의 주요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에 왜 가나요? 일본이나 대만이 훨씬 낫죠. 팍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죠.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팍 씨, 혹시 일본이나 대만 관광청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 질문에 팍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화를 내며 인터뷰를 중단했죠. 이 사건 이후 저는 밴 코리아 운동의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갖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태국 사람들이 항상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일본의 정책이 정말로 더 나은 걸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일본의 관광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일본의 관광정책을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이 태국 관광객들에게 더 관대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오모테나시라는 환대 정신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입국 전부터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쳐 잠재적 불법 체류자를 걸러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 사람들이 그토록 칭찬하던 일본의 정책이 사실은 더 차별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면 한국의 정책은 훨씬 더 투명하고 정직했어요.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이런 직설적인 접근이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윤리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해요.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한국의 이런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는 정말 놀라웠죠.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의 입국 심사 시스템이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는지 알게 됐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 인식기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 요소 파악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죠. 이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또한 한국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자동 입국 심사대, 다국어 지원 서비스, 관광객을 위한 특별 앱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죠. 이는 일본의 표면적인 오모테나시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환대였어요. 한국의 문화적 매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류 문화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죠. 이런 소프트 파워가 관광산업과 결합되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관광 강국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태국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죠. 피너이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선의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정부의 노력도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당한 관광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사전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 정부는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양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단속 작전을 펼치는 등 불법 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인들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불법 체류를 하지 않고 한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인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이 태국인들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도 문화적 차이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런 솔직함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과 태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관광산업을 넘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 태국의 관광자원과 인적자원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은 결코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투명성, 정직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 기사가 한국과 태국, 양국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랬죠. 한국은 분명 관광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잠재력이 활짝 꽃피울 날이 곧 올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취재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에요.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의 제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방콕이나 서울과는 사뭇 달랐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3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니 한국의 뛰어난 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의 투명하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이런 정직함과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쓴 기사를 보며 전 다시 한번 태국에서의 일을 떠올렸어요. 제가 조사한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입국 심사 시스템부터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게다가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적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정말 문화강국이었죠. 반면 일본의 표면적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엄격한 정책을 보면 한국의 솔직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더욱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영상과 모든 기사에서 한국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관광객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거예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래요. 태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확실히 한국 편이에요. 그들의 정직함과 혁신성,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관광강국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다시 한번 후속 취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으로 우뚝 서 있을 거라 확신해요. 한국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 매력적인 문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성까지.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모습이 정말 기대되네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 모든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워 후속 기사로 한국을 방문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실은 이번 취재를 하면서 한국이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양국의 서로 다른 시각을 접하면서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실제로 가면 어떨지 한번 가보려고 벌써 티켓도 끊어놨답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영상으로만 보는 게 아닌 실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돼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 활기 넘치는 거리, 그리고 맛있다고 소문난 한국 음식들 모두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특히 이번 취재에서 다룬 주제들에 대해 현지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설렙니다. 취재 중 만난 태국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 이 모든 것을 종합해 현장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흥분되네요. 이번 방문으로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더욱 깊이 있는 후속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떨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갈등을 취재한 미국 기자 소피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의 진정한 모습과 매력을 발견하게 된 그녀의 여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직함과 투명성 그리고 첨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한국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